좀 질문 제도 있는데 민주주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공격의 원인은 어떤 부분이라고? 네. 민주주의 위기는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깁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예. 그래서 뭐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 전체, 그리고 유럽은 옛날 서유럽 또 저 과거의 국가 사회주의였던 이제 동구 또 우린 뭐 하여튼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많은 나라들에서는 민주주의 보다는 오히려 민중주의, 포퓰리스트적인 그런 권위주의에 가까운 이런 정치 체제로 또 전환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라든가 체코슬로바키아라든가 헝가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터키도 뭐 좀 약간 중간 정도 되지만 이런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전통적인 다 이렇게 그 유럽의 국가 동구에 속하는 국가들이었지만 어쨌든 냉전이 해체되고 이런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를 하다가 그런 포퓰리스트적인 나라로 권위주의적인 체제로 사실상 이제 체제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이제 세계 민주주의의 중심이고 모델이었던 미국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제 2017년인가 그럴 때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 이전에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가 당선 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정부를 통틀어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 문제가 이제 곧 다가오는 이제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지만 이런 내년이 아니고 금년이네요. 예, 미국 자체도 굉장히 그 민주주의가 과거의 미국 민주주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민주주의로부터 많이 변질돼서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이런 뭐라 그럴까요? 특성을 갖게 되는 이런 걸로 상당히 그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그럴까? 이런 걸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럴 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사실 뒤에 설문을 보니까 문항에 있던데 그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옛날같이 못해가지고 굉장히 양극화되고 팬덤 뭐 정치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지금 한국 민주주의를 상당히 위협한다고 그럴까 그 수준을 좀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 현상이 이런데 지금 이 원인을 얘기한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일단 냉전이 해체됐다는 이거를 하나의 그 시점으로 두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오는 상황은 그 이전에 이미 미국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면 그 이전에 이미 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이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그럴까 세계 경제를 운영하는 어떤 원리라고 그럴까 이론 신자유주의적 이론을 앞세워서 이제 이 금융자본이 세계를 지배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역을 굉장히 자유롭게 해서 수입과 수출의 관세 장벽을 굉장히 철폐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를 하나의
이 경제 권력으로 이제 그 통합하는 이런 정책을 폈죠. 그 대표적인 이제 그거를 서포트하는 기구가 WTO라고 하는 거죠.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라고 세계 금융 조직 이제 기구라고 볼 수 있는 이거를 클린턴 정부가 잡았던 이러한 경제 정책을 세계적으로 펴는 데에 그 앞장섰던 정부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무역의 그리고 이게 무역의 자유화를 뭐라 그럴까 실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노동력도 상당히 자유롭게 이동하고 그 앞에 이미 카터 정부 때부터 그게 실현됐지만 미국에서는 이민의 그 장벽을 굉장히 낮추는 이런 이민법도 개정하고 해서 굉장히 인구 이동이 많고 말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인구가 많아서 미국의 인구 구성 자체가 백인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 높은 비율을 유지했지만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부터 빠른 속도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미국민들이 아닌 이 뭐라 그럴까 이민원 히스패닉은 물론이고 말할 것 아무래도 동양인 뭐 여러 군데서 미국으로 이제 미국이 가장 아랍 쪽 사람 경제 활동 생활을 하기가 뭐 어쨌든 좋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니까 이런 이제 그게 있고 무역 자유화를 가져오면서 이게 어떤 현상을 초래했나 하면 미국의 산업 구조를 굉장히 아주 혁명적으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말하자면 미국은 그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제조업의 세계적 그 중심지였는데 이 미드웨스트를 중심한 이 뭐라 그럴까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이 지역이 거의 뭐 붕괴되다시피 하는 이렇게 해서 미국이 그 백인 노동자들이 원래 주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젊은 층 백인 노동자들이 실업률이 압도적으로 실업을 많이 하게 되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싼 이 제조업 생산물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로 중국을 비롯한 여러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이게 수입하고 또 임금이 싸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 기술 이 외국으로 나가서 멕시코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나가서 외국에서 생산해서 이득을 보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됐다고 말하는 건 너무 강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취약해지고 거의 하여튼 무력해져 가지고 이것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내부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됐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포퓰리즘의 온상이 됐어요. 말하자면 인구 구성의 변화, 미국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백인의 수적인 우월과 문화적 하여튼 모든 측면의 정치, 경제적 이런 면에서 주도했던 백인의 절대적인 위상이 약해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보수화의 어떤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죠. 이것은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기 클린턴이 대통령 당선된 게 2017년이가 아마 그럴 겁니다. 16년 2024년이니까 2016년 17년에 이제 취임을 했죠. 그러니까 2016년 대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 정부가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나와서 예상을 뒤엎고 이제 당선이 되기 이전 선거에서도 이미 말하자면 이제 클린턴이 대통령 당선될 때 이미 로스페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미국의 어떤 뭐라 그럴까 방어적인 일종의 산업 구조와 취업 이런 백인
기존의 어떤 그런 걸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기치를 내걸고 말하자면 출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3당 후보입니다. 상당 후보.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제 이 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클린턴의 당선은 굉장히 예상 밖의 일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앞에서의 그 아버지 부시죠. 조지 W.H. 부시가 아버지 부시인데 이 조지 W. 부시는 가장 미국에서 그 훌륭한 대통령 자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처음에 레이건을 누구야 그 사람 카터를 이제 물리치고 레이건 다음에 당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당연히 그거는 연임해서 이제 연임 대통령이 되리라고 기대했지만 이게 클린턴이 된 거란 말이에요. 단임 대통령으로 끝나고 클린턴이 됐는데 이 클린턴이 됐을 때의 정치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로스페로 같은 사람이 제3당이 나타나서 표를 삭감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부시가 당선이 될 수 있는 선거에서 이런 표들이 제3위 후보가 나타나서 이 결과가 이제 예상 밖에 이제 클린턴이 됐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사회와 경제 산업 구조가 클린턴 정부를 전후로 한 시기에 굉장히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미국 포퓰리즘의 하나의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상이 미국의 클린턴 트럼프가 출연하는 하나의 그 기본적인 배경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출연한 것은 그런 현상이 정치적으로 이미 앞서서 보이기 시작한 것에 하나의 이제 좀 때늦은 어떤 그 뒤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한편의 미국의 변화입니다. 이게 미국의 포퓰리즘이 어떤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포퓰리즘이라고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거는 여러 이제 내용은 이제 다르지만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동구의 공산주의의 해체. 이것이 이제 그 포퓰리즘을 불러오는 현상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동구라고 하는 건 유럽이고 동쪽의 유럽인데 소련 통치에 이제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를 갖게 되고, 이런데 이제 이 사회주의가 해체되면서 경제가 동구와 서구의 차이가 너무나 이제 확실하게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구 공산주의가 해체됐을 때 이게 이제 전체 유럽으로 이제 통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나토가 건설되고 이제 EU가 이제 또 멤버십이 확대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서유럽에 이게 통합이 됐는데, 동유럽이 동유럽 사람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이제 우리도 이제 번영과 이제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제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일정 시기를 지나면서 보니까 이거는 자기들은 여전히 공산주의가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은 선진국이고 자기들은 여기에 정말 차이가 너무나 심하고, 상당히 이렇게 어떤 동등한 질적 수준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걸 디펜시브하게 이제 대응하게 되는 것이 동구에서의 포퓰리즘의 등장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폴란드라든가 헝가리, 지금 헝가리 같은 게 이제 유럽 포퓰리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구 이제 공산주의 해체 이후에. 그러니까 차별이 오는 같은 그걸로 잔뜩 기대하고 예상을 했는데, 이 차별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체제를 자기들이 따라잡기에는 너무나, 그걸 하기에는 너무나 차이가 큰 데서 오는 그 민족주의적 반작용, 이것이 포퓰리즘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또 하나, 이제 한 그룹이고, 예. 그 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서유럽에서 포퓰리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 서유럽에서 포퓰리즘이 나타나는 것은 이게 정말 이제 굉장한 변화인 거죠. 왜냐하면 서유럽은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세계에 하여튼 미국이 물론 중심이지만 그러나 미국 앞에서 서유럽은 더 선진국이고 민주주의도 먼저 만들고 모든 것이 중심, 정치적, 문화적, 이제 역사적 중심이 서유럽이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주의도 그 2차 대전 후에 나치 독일이 나타나고 파시즘이 있어도 그것이 이제 그 2차 대전 때 말하자면 그 소련 이제 독일하고 싸우느라고 이제 미국이 그거를 대체하면서 이제 패권적인 이런 초강대국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굉장히 그 선진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민주적으로도 이 유럽이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자본주의 발전을 하면서 제일 먼저 독일 같은 나라가 노동력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유고슬라비아나 터키 이런 데서 이제 독일의 가스트아르바이터라고 이제 이민 노동자들을 가스트라는 건 이제 외국에서 이제 포린이라는 말이니까 이제 초청해서 독일의 노동력을 이제 보강하는 이런 이제 이민 정책을 펴서 이민이 많아졌. 제일 많은 다른 나라는 이 시기에는 뭐 그런 현상은 별로 없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에 이제 서유럽이 보수화된 한마디로 말해서 서유럽의 보수화입니다. 지금 세계적 현상의 중요한 부분은 서유럽의 보수화가 만들어진 건 비교적 최근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본격적으로 동구 공산주의 해체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냉전이 해체되면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잖아요. 말하자면 미국 유일 초강대국 유니폴라 말하자면 미국 이제 일극 지배 체제라고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이제 그 클린턴 정부 이후에 대통령이 조지 부시이죠. 조지 부시가 아들 조지 부시가 이제 조지 부시가 이제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 냉전이 해체되고 미국이 일극 체제가 돼서 세계를 지배했을 때 중동 정책 있죠. 중동 정책이 불필요하게 너무 과도하게 뭐 전쟁을 이제 하는 거. 이락 전쟁이 대표적으로 처음 시작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락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 두 전쟁이 이제 중동 전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유는 그런 거죠. 먼저 이락 전쟁은 이제 그 이락의 누굽니까 그 후세인인가 그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친소적이고 굉장히 레디컬한 이런 그 민족주의적 그 급진파 공산 사회주의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체제가 이제 이거를 컨트롤하는 게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과도하게 이제 전쟁을 통해서 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석유 문제도 쿠웨이트하고 관계도 있고 한데 전쟁을 쳐서 이걸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과도하게 해서 그냥 점령을 하는 이 대대적인 정책을 해서 후세인을 제거하고 죽여버리고 하는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코스트 이제 비용을 치렀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락 전쟁은 이락의 그런 이제 또 중동의 급진파들이나 이런 반서구적인 이런 것이 있는데 이락 전쟁은 뒤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미국의 과도한 그 이슬람 반 이슬람 정책이 다 알다시피 이제 9.11 사태를 불러온 거잖아요. 이 9.11 사태라는 게 뭡니까? 이 부시 정부가 부시 대통령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2001년이죠. 2002년 9.11이니까 이게 그냥 말하자면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그 테러리스트를 통해서 알다시피 이제 뉴욕의 이제 쌍둥이 빌딩을 이제 공격한 건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거는 엄청난 것이었죠. 중동 전체에 대해서 이거 완전히 선전포고를 하다시피 해서 부시가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때려 부시는 거죠. 이게 이락 전쟁.
아프간 개입, 뭐 하여튼 뭐 이런 걸 이란 말이죠. 이런 걸 전체 중동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아주 그냥 전쟁으로 이거를 뭐라 그럴까 과도하게 또 불필요하게 이제 이걸 한 것이 굉장히 나쁜 정책 결정이었다고 비판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그건 우리 북한 경우도 무슨 악의 축이니 이런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걸로 이제 그 당시에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미국의 과담이 이 중동 전체를 반서구적이고 반미적이고 하여튼 이런 걸로 하고 미국이 여기에 이것 때문에 쏟아부은 코스트 비용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서 결국은 나중에 바이든 정부 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냥 정말 아주 굴욕적인 이제 철군을 하고 말입니다. 이락전도 이제 손 들고 10년 이상 다들 저 전쟁을 거기서 펴면서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거기 들어간 비용이 너무 큰 거죠. 자, 어떤 그거를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네오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과도한 힘의 어떤 절제를 하지 않고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이제 힘을 뭐 온갖 갖고 있는 힘은 다 쏟아부어서 그것이로부터 나오는 리퍼커션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너무 미국한테는 큰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WTO 클린턴 정부로부터는 경제 정책에 대한 예기치 않은 반작용, 부작용. 그다음에 이어서 부시 정부 때는 말하자면 그 이전에 대아랍 정책의 과도함이 불러온 반작용을 때려부시기 위한 중동에 대한 적대 관계가 미국의 군사적, 안보적, 경제적 힘을 빼는데 이게 굉장히 큰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동이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미국이 그거를 다 평정한 것도 아니고 평정할 수도 없는 거고. 자,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성장을 빠른 속도로 거듭한 게 중국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미국의 유니폴라 미국만이 세계를 지배했던 냉전 해체 후에 이런 세계 체제가 빠른 속도로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닌 거죠. 미국이 경제적으로 취약해져서 쫄아들어서 강대국이 아닌 게 아니고 미국 경제는 그대로 이제 성장하지 않더라도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다른 나라의 성장이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나라들 그리고 뭐 유럽,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미국은 더 이상 냉전 이전까지 냉전이 해체되기 전까지의 온 세계의 총 GDP의 뭐 정말 뭐 절반 내지 3분의 1을 지배하던 이런 더 이상 미국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 힘은 빠른 속도로 이제 축소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경제력이 빠진다는 얘기는 군사력도 이게 제한되고 여러 정치적인 영향력 모든 것이 다 이게 축소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국제정치 질서는 냉전이 해체되고 일극체제로부터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뭐 정말 뭐 경합한다고 그럴까 관리하는 이런 세계 질서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인데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엄청난 이민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중동의 아랍에서 말하자면 아랍 전쟁 때문에 그리고 거다 이스라엘 무슨 레바논 간의 전쟁 무슨 뭐 시리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 지역의 이 아랍 인구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또 이 전쟁을 피해서 여러 이유 때문에 유럽으로 이제 살만한 지역이 유럽이니까 이리로 다 말하자면 이민을 나오는 거지.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유럽 인구들이 이제 외국인 이민으로 이제 이게 폭증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것이 말하자면 간단히 말하면 이제 전체 유럽이 보수화되는
것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그 철문을 받고 이제 그 체크를 한 그 비율이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민이 많은가 하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재난적 사태가 생기면서 난민들의 홍수가 이루어졌는데 2015년부터 16년 사이에 250만 이상의 난민이 유럽 국가로 들어갔거든요. 몰려들었고, 자, 아무튼 이 기간 1990년 독일은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독일 이 제일 많았는데 독일이 이제 199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25년 사이에 이 독일에서 이 외국인 태생 인구가 8%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은 16%가 됐습니다. 독일에서. 스웨덴,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이런 유럽 국가들도 이 시기에 독일과 비슷한 이민 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기독교도들이 압도적인 나라들이잖아요. 여기가 다. 이 무슬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제공하는 이 자료를 보면 2016년 자료입니다. 스웨덴이 9%에서 18%, 영국이 6%에서 13%, 덴마크가 4%에서 11%, 이탈리아 3%에서 11%, 뭐 스페인이 2%에 13%, 다 비슷해요. 오스트리아가 10%에서 19%.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 10% 정도의 외국 이민이 들어와서 그것도 종교도 다르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어떤 이런 인구 구성비가 민주주의를 제일 잘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여기 민주주의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움 이 나라들이 세계에서 이 민주주의를 제일 잘하는 걸로 이제 정치학에서는 이제 그 모델 사례들인 이런 나라들이 지금은 다 보수 우파들이 지금 최대 다수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그냥 그거는 우리가 교과서적인 민주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아닌 진짜 민중주의적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뭐 좀 범위를 벗어난다 그럴까?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다른 시각의 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보수가 그전에는 발붙이지 못했던 나라들에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너무나 모범적으로 잘하던 나라들이 보수파들이 이제 집권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포퓰리즘적이다 이런 얘기죠. 보수 포퓰리즘이죠. 그리고 이 불란서도 민주주의의 이제 본산지 아닙니까? 불란서에는 회교도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왜 불란서 유명한 르펜 뭐 이런 보수파들이 있잖아요. 불란서는 회교도들이 들어간 것까지는 좋은데 회교도들이 테러리스트가 돼서 얼마나 막 파리 시내에서 100명씩 막 죽고 그랬잖아요. 저 남부에서도 죽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란 사람들이 그전엔 상상도 못하던 이런 보수 르펜 같은 사람들이 일당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독일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지금 AFD가 제2당인데요. 보통 그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기민당이 제일 많은 원래부터 제일 큰 정당이고 두 번째는 3인당이었는데 이제 3인당은 3당밖에 안 되고 제2당이 AFD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 정도로 보수당이 이제 더 우월해서 앞으로 AFD가 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7년 분데스타그 그러니까 국회 총선에서 AFD가 이제 아주 약진해가지고 제 3당이 됐어요. 그냥 이 정도는 막 천지개벽 같은 것이 난 것이 지금 유럽의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이제 옛날의 민주주의가 아닌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필름을 되돌려서 왜 이럴까를 보면
이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 어찌 보면은 약간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다라는 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한국은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요.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답변하기는 또 그렇게 쉬운 게 아닌 이제 질문 같아요. 예. 근데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민주주의가 아주 교과서적인 냉전 시기를 통해서 자유주의적 뭐 이 세계주의 리베럴 인터내셔널리즘이라고 할까 미국이 지배하면서 이제 그 해계 뭐 이념적인 지배력을 가졌던 자유주의적 세계주의가 이제 취약해지면서 이제 민주주의도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일반 환경적 이제 배경인데 각 나라마다 이제 그것이 드러나고 이제 밖으로 드러나고 구현되는 이런 양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각기 다 다릅니다. 하여튼 이유도 다르고. 근데 이상하게도 이게 민주주의가 이제 옛날 같은 민주주의가 아닌 현상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게 진짜 설명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한국의 경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그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게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나타나는 현상도 그렇고 아주 비슷하게 민주주의에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 참 이게 정말 저도 굉장히 평소에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는 이런 그 생각해보고 이제 그런 중요한 이슈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한국의 경우는 우리가 하여튼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미국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 이게 상당히 전 있다고 보는데 이건 뭐 하여튼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화는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어쨌든 2016년의 촛불 시위 이 박근혜 정부의 탄핵까지는 순조롭게 그래도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회복력을 보여준 거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 그 정도면 탄핵이 뭐 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여튼 잘 회복이 돼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 2016년의 촛불 시위와 민주당 정부의 등장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이후를 좀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앞에 민주주의에는 그래도 순조롭게 이렇게 그 진행이 됐다고 봅니다. 크게 뭐 예상 밖을 벗어나는 이런 거보다는. 그런데 그 앞에 민주주의가 우리가 만들고 발전시키고 제도화하고 실천했던 이런 민주주의를 좀 이렇게 뭐가 문제였을까? 이런 장단점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걸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쨌든 뭐 다 알다시피 이제 80년대 민주화하고 군부 독재를 하여튼 무너뜨리고 학생 운동이 중심이 돼서 하고 구체제의 이제 야당 정치인들하고 결합이 돼서 이제 민주화 민주 세력이 이제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 세력이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있게도 앞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상당히 순조롭게 민주주의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했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 계속 이렇게 잘 되는 방향으로 이제 발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순리였을 것 같은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게 좀 이상한 징조를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이 하나의 전기라고 보는 이유는 이 정부를 떠받치고 그거 하는 이제 세력들이 완전히 이제 그 젊은 세대의 운동권
이제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중심이 된 이런 이제 정치 세력이 하여튼 노무현을 앞세워서 이제 정부를 만든 것까지는 그 순리대로 이제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부는 이제 확실히 그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앞에 그 지도자 대통령하고는 다른 성격의 지도자이죠. 앞에 대통령들은 이제 그 김영삼, 김대중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권위주의 야당 정치인으로서 이 정부 지배 권력과 싸웠던 이런 투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원내에서 투쟁을 하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정당, 야당,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을 통해서 이 제도화된 틀 안에서 정치를 하고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서 학생운동이 있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안에서 이제 그걸 뭔가 모델을 민주화 투쟁의 그걸 보여줄 때 밖에서 학생들은 주로 이제 이걸 서포트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했을 때, 저는 이것은 고전적인 민주주의 모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위주의, 한국의 권위주의는요, 이게 다른 나라의 권위주의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이유는, 아무리 권위주의고 독군사 독재고 삼선 개헌을 하고 유신 일 하고 무슨 오공이 됐다 하더라도 한 가지 그 사람들이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야당을 이제 문 닫는다든가 국회를 문 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를 설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역할입니다. 보이지 않는 역할. 냉전하에서 미국이 한국에 보이지 않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 사람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미국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았어요. 분단 국가를 만들 때. 그럴 때 두 가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이제 휴전선이지만 이제 북한과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동아시아에서 무력으로서 그 팽창할 때 이거를 막는 군사적 방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그렇지만 한국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존립해야 한다는 그 또 규범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잘하면 좋겠지만, 이 둘이 한꺼번에 우리는 초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 해방 후에 분단 국가 되고 전쟁 치고 정신도 없는데 다 할 수는 없어서, 이게 이제 또 이게 이제 권력을 가지면 이걸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혼란기에 말하자면 이승만 독재도 하고 하여튼 박정희 군사 정권도 쿠데타도 나타나고 했지만, 이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하지 않았지만 하는 신용은 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폐기돼 삼선 개헌과 유신 체제라는 게 거의 이거는 군사 독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회를 문 닫고 야단 해산하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저는 호적 민주주의를 위한 좋은 조건이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경기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존재 이유라고 그럴까, 분단 국가로서 대북 냉전의 방어선 역할을 해야 되는, 이 굉장히 세계적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내용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제도적으로는 이거를 부실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저는 민주주의 하나의 토대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도 안에서 야당의
지도자로서 국회에서 투쟁했던 사람 두 사람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김영삼과 김대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 룰을 권위주의 하에서 체화했던 사람들이고 민주주의 중요성을 진짜 아주 젊어서부터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진짜 실제 자기가 시행을 하면서 그거를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려고 하고 그걸 보여주려고 투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목숨 걸고 투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민주화가 됐을 때 대통령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했을 때는 그 몸에 밴 그것을 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 같아요. 이 결과가 나는 초기 민주화를 만든 힘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세대가 가고 이 사람들이 세대가 가고 다음 젊은 민주화 진짜 이 보병 역할을 했던 민주화 운동 세대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막 정치에 막 그 젊은 사람들 세대로 들어가서 막 뛰고 막 실제로 권력을 잡으면서 이제 뭐 노무현 정부라고 하는 정부의 실제 세력을 이제 구축을 했을 때부터는 민주의 룰이나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양식이 우리의 현실과 또 민주주의의 원리 내지는 실제로 세계에서 일어났던 민주주의 역사하고는 상당히 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차이냐?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다. 민족 문제 이거 해야 된다. 군부 독재 싹 그냥 쓸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그 혁명적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의식이 혁명적 투쟁 그거하고가 이렇게 좀 혼합된 말이죠. 교과서적이지 않고 우리 현실에서 투쟁을 통해서 체화했던 그런 그것이 결합된 민주주의관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성의 정당들을 타락한 것으로 보고 좀 무시하게 되고 부패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권위주의하고 뭐 좀 결탁 비슷하게 한 사람들로 부패한 세력으로 보면서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전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박원순 씨의 뭡니까 처음에 뭐 시민운동 하면서 나타난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선거에 개입하면서 도덕적인 그 기준을 굉장히 이제 내세웠던 거. 그 사람들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인을 감시 감독해서 정치는 이런 것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 과거의 정치인들은 말도 부패했다. 이런 걸 모토로 해서 나온 것은 굉장히 그 상징적인 것이고 그것이 어떤 하나의 출발점의 모델이 됐다고 봅니다. 우리 같이 이제 여러 민주주의 역사나 이론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본다고 할 때는 그거는 민주주의도 정치이거든요. 그렇죠. 혁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관이 굉장히 이 관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를 현실에서 수행할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 난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자, 어떤 이것이 시작이 돼서 이제 운동이 정치에 들어오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그런 성격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부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난 이명박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데 이유는 굉장히 이 사람이 저랑 대학의 동기동창인 이제 학년도 같고 학과는 다르지만 대모도 뭐 같이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거 너무 오만한 거죠. 오만해서 검찰을 수단으로 해서 막 쫓아가지고 그 대통령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이것이 하나의 기폭제가 됐다고 봐요. 또 다른 기폭제.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를 그렇게 민주화 운동과 연결시켜서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했던 젊은 세대들이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투쟁적인 과도하게 막 투쟁적인 이런 그걸로 변한
전환적 계기가 그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시발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뭐 어떤 그 제도, 정당과 국회라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인데,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선거해서 대통령 만들면 뭐 권력이 다 주어지니까 누구든지 좀 이렇게 참모들을 불러다가 뭐 그 해서 하면 되는 건데, 국회와 정치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법을 만들고 타협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뭐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야 되고 말이죠. 이런 역할을 진짜 정치를 해야 되는 게 국회고 정당 정치인들인데, 이런 거를 뛰어넘게 되는 거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걸 우습게 보고 타락한 것으로 보고. 그러고 정치를 그러니까 거리로 끌고 나와갖고 그다음에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그걸 민주주의의 어떤 그 진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누굽니까 백만인 무슨 이명박 때 촛불 시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문성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그 거리에 이제 그 촛불 시위의 시작이잖아요, 그게. 이것이 무슨 동학난 뭐 이런 그 메타포르 같은 걸 끌어들여 가지고 이거 하나의 난 내지는 무슨 혁명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곤란한 전 부정적 이제 길로 들어서는 하나의 그 좋지 않은 선례라고 봅니다. 그건 앞에 그러지 않아도 지금 그런 방향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제 사회 세력이 지금 운동권 세력인데, 거기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시작이 돼서 이 제도권 정치를 굉장히 좀 이렇게 타락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이제 그 정치를 자꾸 거리로 끌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뭐 하여튼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하여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개혁이고 진보고 무슨 뭐 민족 정기를 살리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이해 방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난 교과서적인 보수 정부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박근혜는 뭐 하여튼 뭐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최순실 사건으로 그것이 탄핵으로 불러와서 이제 그렇게 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야말로 진짜 아주 그 운동권 정부죠. 그 이제 386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정부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하고도 지금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386 젊은 세대들이 직접 정부를 운영을 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뭐 그건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좋은 점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민주주의에 크게 뭐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긍정적인 면은 많다고 보지는 않는데, 뭐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남북 문제가 민족 문제를 굉장히 그 냉전 하에서 보수 세력들, 보수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완전히 그 일변도로 끌고 나갔던 대북 정책, 대북관 뭐 무슨 하여튼 공산당에 대한 하여튼 뭐 이게 아주 너무나 하여튼 그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그 전기, 그런 점에서 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기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냉전 시기의 대북관에서 하여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변해야 되니까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젊은 그 386 운동 세대들이 이제 특히 그 주사파 운동 세력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전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서포트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건 우리만의 문제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그 치밀한 국제정치적인 안목과 외교술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과도하게 푸시될 때는 국내 안에서의
남남 대결이라고 할까 이런 걸로 이제 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보수와 진보 간에 이제 또 굉장한 그 균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동안에 보수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 균열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언젠가는 한 번은 이런 변화의 계기는 있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냉전이 없어지고 지금 데탕트가 도래했는데 언제까지나 우리 냉전 시기의 사고방식 그대로 머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변해야 된다 이러니 변하는 데는 진통이 필요한 것이고 뭐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뭐 너무 나가가지고 무슨 역사 청산이다, 과거 청산이다 하면서 그 청산의 문제 있잖아요. 이 청산이란 말 자체는 완전히 민주적 언어가 아닙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개혁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어떤 기준, 정치적 기준 또는 역사에 대한 이해의 기준, 뭐 민족 문제에 대한 기준에 벗어나는 거는 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민주적인 그게 아니라 혁명적 언어고 발상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촛불 시위 이후에 민주파들의 발상은 이제 그 민주적 언어 내지는 발상 또는 그 방식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혁명적 뭐 정조라고 그럴까 여기에 이제 영향이 좀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그게 긍정적이었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회의하게 되는데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어쨌든 변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진통이 있든 말든 하여튼 이 시대가 너무나 이게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냉전이 해체되고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냉전 새로운 세계 질서에 이제부터는 미국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제 여기에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는 한 번은 겪어야 된다 이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어떻게 최근의 정치 상황을 보시면은 새로운 세력이 나올 것 같은지 어떤지 좀 네. 좀 생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올 수 있는 정치 환경이고 시대 상황이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예. 그 다음에는 그런 상황에 새로운 세대들이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어떤 조건이 상황이 나오고 조건이 있어도 뭐 거기 대응하지 않으면 그냥 뭐 지금 기성세대들이 그냥 그걸 다 관리하고 예. 다루면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의 세대는 뭐 그냥 같이 늙어가는 거고 말이죠. 그렇죠. 예. 더 젊은 뒤의 세대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예. 하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참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첫 번째 문제를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젊은 세대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예. 이 시대의 그 간극 격차가 너무나 레디컬하게 변해서 아까 앞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냉전 시기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냉전이 해체되는 이 시기까지는 굉장히 특별한 이제 또 시대적 세계사적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오고 한국의 민주화는 지금까지는 그 시대의 조건하에서 민주주의를 만들고 실행하고 모든 것을 그 시대적 조건에서 사고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386 세대에도 그 시대의 마지막 자락에서 정치적인 지배 세력, 뭐라고 할까, 이 중추 세력으로 등장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앞선 세대, 그리고 민주화 자체가 그 시대의 산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앞에 제가 이제 길게 질문에 답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하여튼 미국도 변하고 하여튼 유럽도 변하고 막 온 세계가 다 달라졌는데 한국만 변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한국은 과거의 시각으로 냉전하에서 우리가 익숙했던 뭐 세계를 보는 시각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이미 그런 체제를 갖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독일의 선거 2017년 총선인가 그 분데스타그 총선이 아마 2017년 그러니까 지난 선거 그 선거가 굉장한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젊은 세대 출신의 그 새로운 정치 세대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했어요. 그 분데스타크의 구성 자체가 아주 젊어졌어요. 평균 연령이 적어지고 각 정당들이 지금 3인당 뭐 하여튼 기민당 이 사람들의 연령은 크게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의석수가 녹색당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정을 구성하는 게 녹색당, 자유당, 3인당 이 세 당이 3당 연정이거든요, 독일이. 그리고 뭐 모든 정당이 특히 세 당의 그 당선 이제 젊은 사람들의 연령 그게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20대도 뭐 수두룩하고 30대 많고 40대 뭐 이건 나이 많은 축에 들어가는 구성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나라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한국은 그런 기준에서 보면 386 세대는 완전히 늙은 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연령이 갑자기 뭐 이렇게 낮아지는 풍조라고 보기보다는 세계가 지난 시기의 세대 애들이 정치를 이해하고 그 시기에 제기했던 정치적인 문제하고 지금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이 이제 인구 구성도 달라지고 아까 제가 이제 통계에서 말했던 그런 이제 변화가 이제 중요한데 그리고 독일만 해도 감히 그 옛날에 그 나치의 경험 때문에 뭐 이 보수적인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인식 이 다른 나라에 대한 그 인종 차별이라든가 종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둔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는데 메르켈 정부 때만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게 AFD가 제2당이 됐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이제 그 정도로 큰 변화이기 때문에 연령도 거기에 맞춰서 유럽의 정치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서 말하자면 사람들의 인식이나 뭐 그 바이오로지컬한 이 생물학적 그 연령 그런 게 다 이렇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세계는 막 그냥 젊어졌는데 늙은이들이 다 이렇게 그거 하면 이거는 그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뭐 한국의 조건은 유럽 못지않게 저는 굉장히 레디컬하게 변했다고 봅니다. 뭐 젠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온갖 거에 이제 서양하고 비교해도 큰 차이 없이 한국에서 다 그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386은 늙은이라고 밖에는 전 안 보여요. 그때는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변화는 정치적 시대적 조건은 이제 한국에서도 발생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22대 선거의 의원들만 해도 저는 나이가 많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4월 선거입니까? 5월 선거입니까? 4월 선거의 구성은 훨씬 더 젊어지는 게 전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언론에서 요즘 뭐 많이들 얘기하지만 이제 그 세대 교체, 386 세대의 이제 그 퇴진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은 뭐 강제로 너희들은 뭐 잘못했으니까 물러가라 이런 것보다는 연령적으로도 이제는 그 사람들은 9세대에 속한 민주화 운동 세대잖아요. 민주화라고 하는 정치적 그 전환
내 주역이라는 건 이미 민주화는 한 세대가 지났고 지금은 새로운 우리가 저 세계적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의 변화 이런 거에 대응하는 젊은 세대들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젊은 세대들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다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능력이 있는 사람. 네, 그거는 이제 문제는 거기에 젊은 세대들이 그 현상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정적인 이슈로서 그 문제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전 뭐 현장에서 이제 제가 그 사람들 우리 기자님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은 우리 부국장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별로 그 문제들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해주신 것까지 맥락이 다 있는데 이 양극화를 대한민국이 특히 정치적 양극화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거시적으로 그걸 말하는 건 알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전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보다 더 세밀한 전문가들이 이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양극화는 글쎄요. 저는 한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전 부유해졌고 양극화가 과거에 비해서 특별히 증폭되거나 하여튼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경제적인 지표가 말하고 있듯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고 발전했고 세계 어디 내놔도 이제 세계 경제 선진국이고 양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는 전 이 이론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보지만 내용적으로 양극화라고 표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와 사회경제적인 문제는 다르다고 보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에서 이 경제 계층에서 이제 저변층의 수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정책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사회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누구도 대변하는 것을 저는 보기 어렵다는 거. 왜냐하면 노동운동이다. 이런 건 노동운동은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같은 데서 맨날 같이 파업하고 투쟁하고 해서 할지 몰라도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이 조직 기반, 이 대기업 수출 대기업이라고 할까 재벌 대기업의 사업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말하는 것에서 저는 그거는 성취됐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내용적으로 중산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표되지 않은 노동조합도 없고 그 사람들을 대표하지도 않는 취약계층들은 그냥 정부 정책의 복지 정책의 대상인데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저는 굉장히 당사자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되지만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의 무슨 희망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또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한국에 있어서 그거를 하여튼 추상적으로 말해서 한 3분의 1 이하의 계층이라고 본다면 그 계층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정치적 그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보니 이거는 다 헛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이제 시기 때문에 한국의 정당 체제 자체가 저는 이제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정당 체제는 기본적으로
중산층의 문제고 야당 진보적인 야당은 운동 문자 그대로 지금까지는 운동 세력들 뭐 그런 시민운동 뭐 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이 그 대학 교육 졸업하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뭐 먹고 사는데 뭐 다 지장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이념적인 측면이 그런 면에서는 강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진보라고 봅니다. 그냥 보수는 생각이 보수적이고 뭐 좀 이렇게 집안의 그 유산이나 무슨 이런 측면에서는 좀 뭐 집안의 배경이 진보에 비해서 강할진 몰라도 뭐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양극화처럼 보이는 걸까요? 양극화처럼 보이는 거는 양극화라는 것 자체에 두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소셜 메디어라든가 뭐 이런 뭡니까 인터넷이라든가 뭐 이런 효과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의사소통 매체가 너무나 한국에서는 또 이 그런 커뮤니케이션 뭐 산업도 발전하고 뭐 이게 보편적으로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확산된 나라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 이 정당 이라고 하는 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뭐 개인들의 의사소통 이런 것이 이제 다 여론화해서 팬덤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든 것의 결과물로서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 다 감정적이고 또 뭐 취향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다른 것이 확대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선택의 협소화로 인해서 이것이 확대 재편성 돼서 이렇게 양극화 현상으로 저는 변질돼 표현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국 사회는 그렇게 전 양극화됐다고 보지 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중도 쪽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네. 그러면은 양극단에 있으신 분들이 좀 어찌 보면 상당히 소수인데 이분들의 지금 포지셔닝이 어떤 뭐 비춰지는 여러 매체라든가 다극화된 어떤 네. 매체 때문에 좀 더 양극화처럼 보이는 현상이라 이렇게 양극화처럼 보인다라고 네, 그렇게 그게 한 측면이 있고요. 예. 다른 한 측면 한국의 정치 구조가 예.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가 만들어내는 양극화의 효과 있잖아요. 이건 예. 뭐냐면 대통령이 되는 사회 세력과 정당은 예. 굉장히 많은 공적 어떤 뭐라 그럴까 인센티브 같은 거 인센티브 또는 뭐 여러 형태의 하여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하고 결부되고 또 그다음에 이념에 있어서의 양극화는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실체적 차이가 실체적 뭐라 그럴까 혐오라고 그럴까 이런 대립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뭐 민족 문제다 뭐 반일 내지는 뭐 이런 뭐 감정이나 또 과거에 대한 뭐 권위주의에 대한 그런 뭐 뭐 과거 청산 이럴 때 권위주의를 혐오하는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게 과연 그렇게 클까 이렇게 전 자문해 볼 때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 그건 만들어진 어떤 메디아의 하나의 그 감정을 확대 재편성하는 역할과 상당히 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는 결코 사회 경제적으로 그렇게 빈부격차가 강하고 이런 사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약간 스펙트럼이 좀 넓기는 하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강남에 무슨 상위 중산층이라든가 예. 뭐 이런 세력이 사회 계층이 있겠지만 그 사회 계층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잘 대표되느냐 뭐 이런 거는 전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이 한국의 국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그거는 팽창해 왔습니다. 팽창해 갖고 이 국가를 가 관장하는 사회적 경제적 그 자원 배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러고 대통령이 관장하는 이 영역과 파워라는 게 너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승패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너무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쭉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전 직간접적으로 많이 여기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좀 자치단체라든가 정부가 해야 될 방안이 혹시 평소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다면 저는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제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지역 소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구 감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질문 그 항목 자체가 예.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권력이 얼마나 강하냐, 또 대통령의 역할이 뭐냐, 또는 한국 국가가 강하다고 저는 늘 얘기해 왔는데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국가 권력이 강하고 국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말하면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실제의 진보 보수를 일단 옆으로 밀쳐두고 한국에서 진보가 뭘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한국의 진보는 국가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확산하느냐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일 쉬운 것이 국가 권력을 그대로 팽창시키는 게 제일 쉬운 과정이고 거기서 혜택이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에리트들이나 상층 계층들이. 왜냐하면 국가 권력, 그동안에 우리는 박정희 정부로부터 국가가 주도한 산업화가 되고 모든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이런 것이 다 국가가 만들어낸 사적 영역에서의 경제 리더들이죠. 그리고 경제 말하자면 성장 정책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속에서 삶의 내용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어떻게 말하는 계층 구조가 어떻게 배분되느냐 하는 문제는 정당이 진보적이라 하더라도 관심의 대상이 저는 레토릭으로는 많이 얘기할지는 몰라도 실제 관심의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국가 권력을 배분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이 성장 정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성장 정책은 재벌 대기업이 선도하는 하여튼 이걸 국가가 서포트하고 여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성장의 깃과실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이제 분배하고 이런 거라고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노동 문제는 언제나 여기에 곁다리로 이제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국가는 박정희 시기의 권위주의 국가와 하나도 달라진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얼마나 이 성장률에 하여튼 전부 다 매달려 가지고 진보고 보수 간에 사람들이 여기에 다 일희일비하고 말입니다. 이런 이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성장의 외표하라고 그럴까? 표현되는 방식은 성장의 효율성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개혁, 어떤 펀더멘털한 근본적인 개혁의 구조적으로 저항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이것이 가장 성장을 잘 쉽게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저는 지금 바로 질문하신 그 문제라고 봐요. 말하면 서울로의 집중과 지방의 소멸, 지방의 뭐 피폐화 내지는 소멸 말이죠. 이 현상이 저는 아주 가장 그걸 잘 보여주는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서울로 오는 것이 가장 여기서 사회경제적인 갈등이나 투쟁에서 뭐 이득을 본다,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지역적으로 서울로 모여들게 돼 있고,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지방에 고향이든 뭐 어디든 하여튼 지방에 이제 머물게 되면서 이제 이런 서울 중심의 사회 구조의 형성, 이것이 나는 한국의 가장 이 대통령 중심의 국가 중심의 성장 정책과 국가의 운영의 결과이고, 그것의 표상이 나는 서울의 모든 하여튼 것에 그거는 서울로 집중되는 것이고, 나머지 거기서 탈락하거나 또는 그 경쟁에서 좀 처진 사람들이 지방에 그대로 남아있는 서울과 중심과 지방의 어떤 차별, 이거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인구 감소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한국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건 아마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율이 0.7 몇 프로예요. 71%인가? 이제 0.7%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러고, 전 뉴욕타임스를 구독하는데, 뉴욕타임스를 로스 다우셋이라는 그 유명한 칼럼니스트인데, 그 사람은 한국 경제에는 무슨 중세의 무슨 뭐 패스트에 비교하면서 이게 인구의 3분의 1이 소멸한단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니까 한국의 신문들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미국 신문이 우리의 얘기를 그렇게 평소에 크게 보도한 적은 내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한 11월 달인가 지난 11월. 그렇게 나니까 뭐 온 신문들이 다 그걸 또 대문짝만 전면으로 내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게 서울에 그걸 갖고 직장을 갖고 집에 주거를 서울에서 하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하여튼 경쟁에서 이제 뭐 승리했다고 그럴까? 잘 이제 성공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하여튼 지방에 머물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 중심에서 이제 주거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수도권 그 경인지구에 살고 여기서 이제 출퇴근한 서울로 들어오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라고는 공간적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는 공간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뭐 모든 면에서 차이는 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육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걸 내버려 두면 지금까지 내버려 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조장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자는 서울에 다 모여들고, 대학도 뭐 스카이 대학이다 뭐다 하면서 다 여기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하여튼 경쟁을 하는 거고 말이죠. 나머지는 지방에서 뭐 취업이 돼요. 뭐 학교도 이제 점점 문 닫고, 서울에 하여튼 뭐 이렇게 오면 서울로 못 들어오면 경인지구에 이제 이렇게 살게 되고. 자, 문제는 근데 이렇게 해서 서울 인구도 이제는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성장이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인구 구성은 지방의 인구의 소멸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경인지구로 이제 이게 표출이 이제 그거 하고 이제 서울의 인구가 이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0만 명 넘던 것이 이제는 900 뭐 몇만 명 겨우 넘고 말이죠.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출생을 할 수가 없는 사회경제적인 조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취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육아 하여튼 하는데 비용, 입학 시험, 무슨 무슨 뭐 하여튼 성장해서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난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려면
한국의 기술 개발이나 경제력이 막 굉장히 급속도로 지속적으로 뭐라고 할까 상승해가지고 이 여기서 나오는 그 세계 경쟁에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잘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굉장한 나라가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되면 인구가 굉장히 아래로 떨어져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지금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계속 그 경제 개발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속에서는 이런 그 경제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최고의 저출산 나라잖아요. 아시다시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로우선 다우색 같이 무슨 흑사병 패스트에 비교할 정도로 한국을 사료를 딱 드니까 충격적인.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그럴 때까지는 대충 알아도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밖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야 한국이 이게 도대체 이런 통계가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 성장이 성장만 지속 가능한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 사회의 재생산이 계속 가능하냐 이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통계 자료는 적어도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그거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대요. 다만 그 속도를 늦추거나 하여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하여튼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이거를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건 어렵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 발전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다 출산율은 떨어지게 돼 있는데 문제는 한국의 출산율이 저하되는 거는 너무나 레디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죠. 일본도 떨어지고 유럽 다 떨어지고 하지만 일본은 우리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높아요. 이제는 일본은 벌써 이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는 것은 앞에 그 누굽니까 그 수상 아베 수상 때의 지방 그 활성화 정책을 통해서 이게 컨트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 정치인은 다 여기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하여튼 보건대는 한국의 지방은 소멸 단계에 있고 이게 한국에 그러면 이 노동력이 부족한 건 농사 짓고 이런 거는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안의 하나로 제시할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이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가 이제는 다 잘 살기 이제 생활 수준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모든 국가들이 다 일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무슨 동남아 어떤 국가들이 한국으로 온다. 이럴 땐 옛날에는 한국에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왔지만 이제는 한국으로만 오는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여러 다른 나라들에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내가 어떤 나라에 가면 내가 제일 나을까 이렇게 골라서 선택해서 오기 때문에 이제 한국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간에 한국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두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는 전국적인 그 디자인이 필요하고 다른 하나는 지방 정부와 지방적 정책이 필요한데 전국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입시제도 같은 거 이건 바꿔야죠. 입시도 이렇게 이상하게 정부가 컨트롤한다? 이거는 도대체는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 정부가 모든 한 나라의 대학에 시험 문제를 내고 입시를 관리하는 거. 이래서 스카이 대학이니 뭐냐 해서 학교의 서열이 만들어지고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에리트 거기에서 경쟁해서 아무래도 불리하게 되고. 이를테면 불란서도 다 어느 나라든지 다 이렇게 학교의 층위들은 있지만 이렇게 국가가 이거를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나라는 난 한국 외에는 몰라요. 불란서도 있긴 했는데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분산이 가능하냐 하는 게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뭐 다른 구체적인 정책은 전문가들이 이제 하겠지만, 한 가지 이제 말할 수 있는 거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방정부는 지금과 같은 이런 그 형식적인 지방정부가 아니고, 실제로 지방의 자원을 만들어내고 활용하고, 지방 정책을 통해서 지방의 생존과 경제력, 문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지방 정부를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게 전 옛날 조선조부터 그랬지만, 이게 중앙정부가 있어가지고 모든 그게 다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이런 그거잖아요, 조선조부터.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만 하더라도 이건 센트럴라이즈드 퓨더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형용 모순인데 다 분권화돼 있는데, 지방으로 봉건 체제로서 중앙만 이렇게 중앙 집중화돼 있고 말입니다. 독과 시기 같은 경우 이런 독일도 마찬가지로 분권화돼 있고, 거기에는 이제 연방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 주들이 이제 전후에 말하자면 이제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군정대인데, 그렇게 이제 연방 정부를 이제 완전히 분산시키려고 이제 했을 때 헌법을, 그 사람들은 다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제 지방 정부의 결정권을 상당히 인구의 대체로 비례하는, 독일이 대표적인 사례죠. 근데 미국처럼 인구가 아주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주하고 캘리포니아 주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해서 만들어낸 거. 다른 하나는 지방 분권화, 지방 자치제 그거를 없앤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미군정 때에 정부를 구성할 때 지방 자치를 한국에서도 만들었거든요. 초창기에. 그거를 없애가지고 그냥 중앙 집중화를 해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나는 지방정부가 진짜 실제로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난 지방정부의 구조를 잘 모르는데, 지방자치체에 지사가 있다 또는 시장이 있다 그럴 때에 그 지방부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의회가 있잖아요. 이 의회 역할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의회는 그냥 강원도다 이러면 강원도 지사가 이게 결정권을 가지고 다 움직이면, 그 지방자치체 강원도 그건 강원도 도의회 의원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조는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굉장히 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자기식으로 분배받아 가지고 자기 출신 구역에 이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지, 실제로 이것이 그 강원도의 진짜 발전을 위해서 뭔가 그 구의원들이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 그것도 듣고 해서 중앙정부를 감시 감독하고 푸시하고 말입니다. 이런 역할을 자치적으로 자립적으로 과연 하는가? 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시의회나 이런 다른 서울에 있는 그 구조를 보면
서울조차도 이 지방 여기 저 서울시 의회는 얘기 들으면 정말 그건 있으나 마나한 것 같아요. 자기 구역에 어떻게 하면 그 뭐 예산을 시 예산을 좀 이렇게 많이 배당받아서 자기 구를 이롭게 하느냐 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이 자치체를 움직이는 말하자면 정부를 그 하면 국회와 같은 이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측면에서 강원도는 굉장히 나는 그 자원이 많다고 보는데 관광 자원도 그렇고 뭐 하여튼 동해안 그쪽도 그렇고 춘천 뭐 굉장히 강원도는 그 관광 자원에서부터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지 않나 싶은데. 강원도에 이렇게 좀 고향 분들에게 뭐 드리는 그냥 좀 혹시 좀 그 뭐 새해 인사 겸 아니면 또 좀 그 당부 겸 그런 말씀 좀 고향 분들에게 좀 하시는 만한 말씀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뭐 나이가 아주 들기 전까지는 고향에 대해서 별로 많이 생각을 안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고향에 대한 애착이 많아지고 하여튼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 고향과의 어떤 그 일체감이 많이 생기고요. 특히 제가 강원도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강원도 출신이라는 데 대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기는 산수가 좋고 특히 겨울엔 눈이 너무 좋아서 여름엔 바다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항상 눈이 오고 소나무를 보면 이렇게 고향 생각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강원도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강원도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이렇게 그 친근감이 느껴지고 해서 강원도 사람들은 좀 강원도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 많은 긍지를 갖기에 충분히 좋은 고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